헝가리의 군사 전문 매체 아라피아라트와 캐나다 매체 핫카스가 밝힌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차가 있습니다. 아라피아라트의 랭킹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핫카스에서는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핫카스는 현대전차의 기본 설계나 디자인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주도하고 있지만 최신 설비가 적용된 전차는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3세대 전차에 머물러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사물 인터넷과 전술지휘 통제 체제가 적용된 한국의 3.5에서 4세대 전차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했죠. 외신은 K2 흑표는 전차 성능 중 최고라 평가받는 M1 에이브럼스 시리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최근 생산된 전차 가운데 가장 최신 설비가 장착돼 있다며 극찬했답니다. 한국형 전차의 포문을 연 K1부터 세계적인 전차들보다 우위에 있는 K2 흑표까지 K계열 전차의 탄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만든 전차로 국토를 지키겠다는 꿈을 실현한 것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흑표 전차에 대한 호평이 뜨거운 가운데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중동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최근 사막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입찰 규모를 자랑하는 오만의 전차 공개 입찰에 독일의 레오파드2, 터키의 알타이,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2 흑표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현지에서 한 달간 진행한 테스트에서 오만군 관계자 전원이 대만족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다양한 경로 주행과 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흑표와 달리 레오파드와 알타이 전차는 한 차례 작동 불능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 흑표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중동 국가 특유의 정세에서 기인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소는 바로 급조 폭발물입니다. 이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죠? 이렇다 보니 미국은 IED 합동대책단을 꾸리는 등 폭발물 테러 방지는 물론 전시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전력을 다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관찰하던 북한은 미사일 역량 및 IED 전술을 강화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한국 또한 북한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관통력 600mm 이상의 대구경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춘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전차의 방어력을 높인 복합 장갑과 전차의 생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동 파괴체계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드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독자 기술은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생존 장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능동 파괴 시스템은 표적을 최초 탐지한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100에서 1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미사일 등 위험체를 레이더나 열상 감지 장비 등으로 탐지한 뒤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해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적군 미사일의 탐지 후 발사까지는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응탄의 명중 확률이 8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군의 핵무기 위협을 대비한 중성자 감지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2 흑표의 방어력을 고려해 적군의 전차와 마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해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선 상대편 전차의 125mm 주포에서 포탄이 날아들면 교전 명령을 받은 흑표가 재빨리 이동하며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서 적군의 시야를 가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물론 목표물 자동 탐지 시스템에 나타난 적의 전차를 정확히 조준해 파괴해버립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은 쉴 새 없이 포탄을 장전해 발사하고요. 만약 적군의 포탄이 흑표 전차에 타격을 입혔을 경우는 어떨까요? 흑표는 뛰어난 복합 장갑 능력으로 30% 기능만 상실할 뿐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답니다.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의 종류도 역시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리콥터들은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기존의 전차와 달리 흑표는 헬리콥터를 감지하면 위협 사격을 할 수 있죠. 이처럼 북한을 타깃으로 한 한국형 전차 흑표는 내전이 쉼없이 일어나는 중동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져 다른 전차 대비 그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죠.
또한 흑표 전차의 주행 영상을 보면 중동 국가들이 왜 흑표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1500마력의 엔진으로 푹푹 빠지는 사막 모래 지형을 시속 70km로 달릴 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언덕을 질주하는 영상을 보면 과연 지구상에서 흑표가 달리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는 모습도 매우 안정적인데요. 바로 완충장치인 반능동형 유기압 현수장치가 바퀴에 장착되어 있어서랍니다. 사막뿐만 아니라 수심 4.1m의 강도 별도 시설 없이 건널 수 있죠. 애초에 흑표가 강과 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 버전의 경우 증대된 파워팩 냉각 용량과 보조 냉방장치, 궤도 장력 조절 장치 등이 추가돼 고온의 환경에서도 놀라운 기동력을 자랑하죠. K2 흑표 전차는 주포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빨리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재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탄도를 높이 발사해서 활강하던 탄도가 센서로 적을 감지해 공격하는 상부 공격 지능탄. 적탄의 공격에 노출됐을 경우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쇄시키는 반응 장갑 등도 적용돼 있습니다. K2 흑표는 K1보다 한 명이 적은 인원인 3명으로도 전차 운용이 가능하기에 군대 규모가 크지 않은 중동의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지휘 통제 체제 능력 역시 출중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시스템은 적군과 아군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조준경, 표적 전시기와 같은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갖춰져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K2 흑표 전차의 시험 주행에 대만족한 오만의 소식이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이 흑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한편 로이터 통신은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 전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 부품, 방산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40여 년 동안 운용 중이던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차기 전차 선정을 고심 중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인도 정부 또한 20조 원 규모의 신형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오픈했는데요. 글로벌 방산업계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가운데 흑표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형 전차 1,700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은 인도가 자체 개발하던 신형 전차 아준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도저히 실전 배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전차에 실망한 인도 육군이 계획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와는 K9 자주포 납품을 통해 방위산업 방면에서 더욱 가까워진 관계인 한국이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한 국가 외에도 이미 K2 흑표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터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있죠. K2 흑표의 스펙을 살펴볼수록 수많은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예정된 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국격을 드높이길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 물바다로 변한 지하철역 통로를 한 여성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대성 폭풍 엘사의 상륙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미국 지역의 풍경인데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지하철역 안으로 들이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출근하기 위해 물을 가로지르며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첨벙 뛰어들어 휘적휘적 걷는 사람부터 쓰레기 봉지를 몸에 두른 채 물을 휘저으며 가는 사람까지 21세기 뉴욕에서 이런 풍경을 목격하다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뉴욕포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명보트를 꼭 챙겨가세요 라는 위트 있는 소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뉴욕 지하철은 이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알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하철 선로에는 툭하면 들이닥친 비 때문에 고인물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가득해 악취가 나고 쥐가 돌아다니기까지 하는데요. 뉴욕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에 살기 때문에 악취에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미국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을 방문해 지하철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 길이 멀었는지를 알려준다고 보도하며 서울 지하철이 갖춘 최신식 시설을 호평했습니다.
소음과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높은 승강장 안전문을 서울 지하철의 대표적인 시설로 소개하며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청결도와 시설에 감탄했죠. 대중교통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악취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하철 시설은 에펠탑과 마카롱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무참히 깨버릴 만큼 심각한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충격에 빠질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비정상 회담에 출연한 프랑스 비정상 대표 오헬리영은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찾아봤어요? 라고 게스트에게 물은 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라고 스스로 답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인도 대표인 럭키도 오헬리영의 말을 거들며 인도의 지하철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공감하며 대답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감탄하곤 합니다. 오죽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꼽은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수년간 BBC와 CNN, 로이터 등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방문해 감탄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지하철의 어떤 점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크린 도어입니다.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2명의 러시아인은 지하철 내 스크린 도어를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러시아 지하철에도 스크린 도어가 있긴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단 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한국처럼 깔끔한 투명 유리 형태가 아닌 답답한 불투명 스크린 도어죠. 게다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크린 도어 때문에 되려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무게의 문 사이에 사람이 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도 비슷합니다. 스크린 도어를 일부 역에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성을 기준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대부분 새로 생긴 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마저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역이 드물며 설치되어 있더라도 허리까지만 오는 등 안전상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IT 강국의 면모를 실감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외국의 경우 무료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툭하면 인터넷이 끊겨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사용을 포기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3G로 바뀌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나 전화마저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모든 역과 구간에서 4G와 5G를 무료로 쓸 수 있는 한국의 인프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모바일 인터넷 속도로 전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한국답습니다. 2010년부터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시작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와 2018년부터 정부가 구축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덕분에 지하철과 전국 시내버스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셋째, 지하철과 버스 간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하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에도 없는 환승 할인 제도는 한국을 그야말로 대중교통 이용 천국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같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4번까지 가능한 환승은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더욱 합리적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의 도심을 관광할 때 교통비 부담이 적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넷째, 지하철의 놀라운 청결도와 냉방 시스템, 정확한 배차 간격입니다. 지하철에서 양냉방 칸이 운영되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 여행정보 사이트인 윈더 위즈덤이 아시아의 4대 지하철 중 서울 지하철의 양냉방칸 시스템을 눈에 띄는 서비스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눈이 오는 날에는 툭하면 고장이 나는 파리의 지하철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프랑스 사람들은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집을 나서거나 아예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국 지하철의 배차 간격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 역시 외국인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노약자석, 임산부석 등을 따로 마련해 놓은 한국의 지하철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하철 좌석에 노약자석이 표기된 경우가 드물며 임산부나 어르신, 장애인 등을 다 합한 자리가 겨우 하나 정도로 매우 각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거기에 최근 진행되는 지하철 바르게 타기 캠페인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나 지하철 좌석에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쩍벌 예방용 발바닥 스티커 등이 붙여져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쩍벌남과 쩍벌려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쩍벌남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맨스프레딩은 2015년 옥스포드 온라인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민폐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발바닥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많이 없어진 반면에 해외에서는 체포하거나 벌금을 물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이 지하철에서 좌석 하나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체포해 논란이 된 적까지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쩍벌남들을 응징하는 영상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1970년대 초 해마다 늘어가는 서울의 교통인구를 버스로 감당할 수 없어 1974년 지하철을 도입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은 바로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개통 첫날에만 45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하철은 지옥철과 고장철이라 불리며 때로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니 새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이처럼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나니 일상의 작은 편리함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영화는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3040 세대들은 두말할 것 없이 테이큰 시리즈를, 요즘 세대들은 한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2008년 테이큰을 개봉할 당시 리암 니슨의 나이는 56세. 스펙터클한 액션을 선보이며 악당들을 시원하게 때려잡는 모습은 나이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런데 리암 니슨을 블록버스터 액션 배우로 탈바꿈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리암 니슨의 인생을 바꾼 한국인들, 그리고 그의 유별난 한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40대가 되어서야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리암 니슨. 쉰들러 리스트, 미션, 레미제라블 등 리암 니슨 하면 떠올리게 되는 영화의 대부분이 액션과 무관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였는데요. 실제로 리암 니슨은 테이큰의 성공으로 자신의 삶이 변했다며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서 보내온 수많은 액션 영화 대본을 자랑하며 흐뭇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액션 영화의 귀재로 불렸던 릭배송 사단이 제작한 영화 테이큰의 제작비는 불과 3천만 달러. 프랑스 제작사인데다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개봉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에서조차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해 극장에서 사라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리암 니슨도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로버트 케이먼에게 이 영화는 비디오로 직행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헐값에 나온 이 영화의 판권을 사들인 한국 배급사는 별 기대 없이 국내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고 300만 명이나 관람한 것이죠. 당시 리암 니슨은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개봉 초기 조카들이 테이큰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흥분해서 전화를 한 것이죠. 프랑스에 사는 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영화를 봤냐고 묻자 조카들은 한국에서 봤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리암 니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흥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 테이큰의 상영관이 하나둘 늘어갔는데요. 9개월 후에는 미국에서까지 개봉하게 되죠. 테이큰 1로 벌어들인 수익은 2,500억 원, 제작비의 10배 가까운 금액이었는데요. 속편으로 3편까지 제작돼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큰 인기를 누렸죠. 사실 영화 테이큰의 한국에서의 인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은퇴한 중년 남성이 납치된 딸을 찾아낸다는 설정도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는 리암 니슨의 절박하고도 강한 아버지상이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액션과 통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무척 매력적이었고요. 널 찾을 것이다,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등의 리암 니슨의 명대사는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리암 니슨도 그 인기를 꽤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토크쇼에서 팬을 위해 자동 응답기 메시지를 녹음해주기도 했거든요. 한편 만약 이 영화가 한국에서조차 외면당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 아찔합니다. 이는 리암 니슨의 개인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키 강습을 받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그의 아내 나타샤 리차드스는 2009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바로 영화. 그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에 몰두하는데요. 리암 니슨표 영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쾌한 액션 영화에 주로 등장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갑니다. 아내를 잃은 후 10년간 무려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다작을 하는데요. 만약 영화 테이큰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다양한 영화에 출연할 기회도 줄어들었을 테니 테이큰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화 테이큰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리암 니슨이 테이큰2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후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팬들과 긴 시간 인사를 나누고 사인을 해주는 등 남다른 팬 서비스를 펼치던 그는 짧은 일정에 아쉬워하며 한국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가 첫 방한에서 받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암 니슨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닭 속에 밥과 야채가 들어있었는데 김치와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고 밝히며 한국 음식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밝혔죠. 게다가 한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 역할로 출연을 승낙한 그는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스타인 그의 스케줄을 고려해 미국에서만 촬영을 진행하겠다는 제작진에게 괜찮다며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자신이 맡은 메가더 장군 역할에 대해 리암 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는 미국 역사상 오직 5명밖에 없었던 5성급 장군 중 한 명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총사령관을 맡았던 그는 한국 전쟁에서도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타고난 리더였죠. 한국인을 사랑했으며 한국인을 위해 싸워 그들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메가더 장군에 푹 빠져있어요 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비극적 근현대사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한국과 북한의 미묘한 입장차까지 짚어낼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2주간 촬영을 하는 동안 리암 니슨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한국 배우들과 교감하며 무사히 촬영을 마칩니다. 그는 한국 음식 중 특히 김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스로가 김치는 거의 중독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와 함께 촬영을 한 배우 정준호 씨도 함께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샐러드처럼 먹더라고 말하며 이어 술을 권하는데 안주로 또 김치를 먹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김치에 푹 빠진 그가 영화 홍보차 일본을 찾았을 때 버럭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사회장에서 한 일본 기자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암 니슨은 침착한 표정으로 한국은 예의범절의 나라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별달리 코멘트를 할 것 없다는 속내를 감추고 최대한 애둘러 표현한 건데요. 눈치 없는 일본 기자들은 연이어 한국 음식은 왜 먹는지, 김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본 김치도 먹어봤는지 등 질문을 합니다. 리암 니슨은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늘 사람 좋게 웃는 그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한국 음식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선물했다. 또한 한국 음식에서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답한 것과 동시에 김치는 한국 김치만 먹는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죠. 리암 니슨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액션 배우들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테이큰 시리즈부터 인천 상륙작전까지 국내에서만 1,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기록이 있죠. 그의 활약을 지켜볼수록 리암 니슨이야말로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김치 전도사이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인의 에너지에 큰 힘을 얻었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하는 리암 니슨. 미국 배우들이 한국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과 한국을 향한 애정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